교사들은 알 수 없지만 알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진 상담의 절대적인 기본 개념 5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2학기 상담 시기이죠? 2학기 상담은 교사가 아이들을 완전히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하고 어머님들의 기습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적용형 선생님들은 정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해당 연령의 특성이나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의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상담은 생각보다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기본적인 방향과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딱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시면 2학기 상담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상담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3년차 정도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정도 경력이면 이제 각 연령별 뭔가 확실한 발달 정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게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답답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경험 없이는 쉽게 알 수 없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한 아이를 영세부터 쭉 키워보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나만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엔 정보 얻을 곳이 많으니까요. 얼마 전 한달인 선생님 유튜브에서 2학기 상담에 관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올려주셨더라고요. 이번 2학기 상담 준비 시 한달인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한달인 선생님의 영상에도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 오류들은 한다하리 선생님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저도 교사 때 갖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아이를 낳고 직접 유치원에 보내보지 않은 이상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영상은 한다하리 선생님의 영상의 별책부룩 같은 느낌으로 교사들은 알 수 없지만 알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진 학부모님과의 상담의 질을 한끗 올려줄 수 있는 팁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담의 절대적인 기본 개념 5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신다면 이번 상담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편하게 수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만큼 핵심 개념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의 오류라기보다 제가 교사 시절 저를 지탱해준 개념이었는데 엄마가 돼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개념이에요. 바로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이 실수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제가 교사가 되기 전에는 교사가 어머님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닌가? 사실대로 안 좋은 부분은 안 좋다고 말해줘야 개선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이들을 어른들의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교사와 부모는 아이들의 부족한 면을 발견하고 고쳐주는 역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적받고 부정당하고 수정해서 고치는 경험을 쌓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지지받은 경험이 이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 아이를 단정짓지 말고 그 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만한 7세 아이의 경우 산만한 아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이 아이가 왜 산만한지 근본적인 이유에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는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 에너지가 푸글푸글 끓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고 관심이 많아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산만한 건가요? 집중력이 없는 건가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아이를 산만아이로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이 아이는 매 순간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고치려는 시도보다는 더 많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하고 짧은 과제들을 제시하며 성공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 과제를 조금씩 늘려준다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겁니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는 참 쉽지 않죠. 산만한 아이, 소극적인 아이, 각 개성을 존중하고 기다려줄 환경이 안 되는 거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도 그래도 알아야 뒤도 돌아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매일 조금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어머님들에게 올바른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해석할 때 잘하는 부분을 어머님들께 많이 어필시켜주고 어머님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아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사가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혹시 해석이 힘들고 도저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어려운 아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앞으로 말씀드릴 남은 4가지의 포인트들은 상담 시 어머님들과 자주 대화할 주제입니다. 엄마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친구 관계와 학습이라 상담은 늘 이 부분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교우 관계입니다. 예전보다 교우 관계의 고민이 더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놀이의 부재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 엄마들을 지켜본 결과 엄마들도 대부분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놀게 해줍니다. 그런데 노는 형태를 보면 놀이하는 센터, 레고 센터, 숲체험, 키즈카페 등 체험의 형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숲체험을 다녔었고 키즈카페, 레고 등도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이런 것들과 진짜 놀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건 하나의 즐거운 체험이지 놀이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경험해야 할 진짜 놀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 주도 하에 노는 것을 말해요. 즉 놀이터 같은 곳에서 어른들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놀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놀이의 경험은 친구들과 협동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 풀기도 하면서 친구들 관계 방법을 배워나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잘 노는 것만이 놀이가 아닌 놀이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는 센터 체험 등은 놀이가 아니라는 것과 아이의 일과를 학원 스케줄을 잡고 남는 시간에 놀이터 가는 것이 아니라 놀이 시간을 먼저 확보한 후 학원의 스케줄을 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놀이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자라난 아이는 초등학교 때 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들을 건강하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더 상처를 받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나마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어릴 때 충분히 놀아본 경험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학습적인 부분입니다. 놀이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하는 분야이지만 사실 학습은 아이를 키워보며 고민해보지 않는 이상 형식을 알 수가 없으니 미혼인 선생님들은 정확히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학습해야 할 노선을 쫙 정리해 드릴 테니 이 기준대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책 읽기 습관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잡아놔야 합니다. 일단 책을 하루에 정말 많이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책을 좋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한글, 영어, 수학 교육의 무조건 기초가 됩니다. 영어도 수학도 전문가들은 독서의 습관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습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책이란 건 유아들이 건강한 성장에도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알아가죠. 책이란 건 간접 경험을 도와주어서 이 세상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의 기본 생활 습관, 공중도덕 등등 생활 전반을 책을 통해 더 많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책은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을 폭넓게 할 수 있고 도와주어서 정신과 마음 건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습관은 나중에 본격적인 학습을 할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한글의 적기는 7세입니다. 7살 1학기에 한글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도 2학기에 한두 달이면 다 읽고 쓰게 되는 마법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훅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5살에 시작하면 1년 이상을, 6살에 시작하면 반년 이상을 아이가 힘들어하며 한글을 접하게 되죠. 굳이 빨리 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빨라서 쓰려고 하거나 한글에 관심이 많다면 시작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살에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어머님이 불안해하거나 시키길 원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7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쉽게 뗄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세 번째로 수학은 부모님들은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시거나 선생님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수학 준비는 책 읽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가장 큰 준비예요. 요즘 초등 수학은 문제를 읽고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수학이기 때문에 바로 문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죠. 문해력은 책 읽는 습관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고요. 7살 정도부터는 엄마와 함께 사고력 수학, 연산 문제집 정도는 풀이해보거나 학원을 고민하신다면 놀이 시간을 확보한 뒤에 남은 시간에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영어의 경우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많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어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영어는 필수이고 영어를 알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고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영어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미취학 시기에 영어 교육의 핵심은 영어를 많이 들려주시고 한글책을 많이 읽는 것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어 교육에 한글책이 있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영어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모국어의 문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국어를 잘해야 그거 갖고 외국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영어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차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영상을 영어 컨텐츠로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아이들에게 좋은 컨텐츠들은 정말 많거든요. 추천하는 영상은 넘버블럭스, 알파블럭스, 울프, 까이유, 페파피그, 퍼피구조대 등이 있고 유튜브에 넘버블럭스 영어, 까이유 영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원에서도 혹시 영상을 보여줄 기회가 된다면 넘버블럭스나 알파블럭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학습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훑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은 상담의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요 하는 어머님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엄마로서 직접 경험해본 것인데 선생님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꼭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들께 아이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어머님들의 반응이 작년 원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라거나 저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차이는 왜 나오는 걸까요? 작년 선생님이 좋게만 말해준 걸까요? 어머님이 잘못 해석하고 계신 걸까요? 저희 아이가 5살 때 다니던 원을 그만두고 6살 때 원을 옮겼어요. 5살 선생님과 6살 선생님의 아이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달랐었어요. 제가 유치원 교사를 했던 학부모라 캐치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 자체가 6살이 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선생님과 지금 선생님의 해석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 정말 단순한 아이였는데 6살이 되면서 내면에 어떤 많은 감정들이 갑자기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 자신도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에 생전 안 하던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상대에 따라서도 미묘하게 반응이 달리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어른들인 우리도 그렇긴 한 부분인데 아이들은 머리를 써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바뀌는 부분이라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하는 행동과 원에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기도 하는데 둘 중 하나가 거짓 행동은 아니고 둘 다 아이가 갖고 있는 모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어머님이 본인이 본 모습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에서는 바른 아이인데 집에서는 떼쟁이인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에서는 바른 아이인데 원에서는 선생님, 친구들 모두 힘들게 하는 아이라면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 교사들은 원의 모습을 어머님께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되는 것이 아이의 가정에서 모습, 어머님의 해석 등을 깊게 대화를 나눠보시고 원에서의 모습을 말씀드려서 이 차이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가 찾아보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원보다는 가정의 모습이 더 진짜의 아이 모습인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사소한 팁입니다. 첫 번째로 왼손잡이입니다. 제가 교사일 때 왼손잡이에 대해 되게 관대했던 교사인데 저희 아이를 이 마인드로 키웠다가 정말 후회 중이랍니다. 생활하면서 많이 불편이 생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불편이 기능적인 면들까지도 힘들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그 글씨를 왼손으로 쓰다 보니 내가 이미 썼던 글자가 안 보이니까 손을 이렇게 해서 글씨를 쓰게 되면서 손 모양이 이상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필 잡는 모습도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습을 할 때 불편하게 한두 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바꿔줄 노력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예 오른손으로 바꿔줄 생각보다는 양손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아이가 7살부터 한글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건 오른손으로만 쓸 수 있도록 했었어요. 불편하고 느리지만 그만큼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줬더니 이젠 오른손으로 제법 쓰게 되었답니다. 또 이게 생각보다 고통이 엄청 따르는 노력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의 왼손이나 오른손을 고민하신다면 꼭 글쓰기를 예로 들어서 수정을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권유드려 보세요. 다만 아이가 강하게 거부한다면 바꾸지 않는 것이 맞겠죠? 마지막으로 외동에 대한 편견입니다. 선생님들이건 부모님들이건 외동이라서라는 편견과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제 자매와 함께 자란 아이보다 외동으로 자란 아이가 더 사랑이 많고 배려가 많은 아이로 자라서 사회성에 부족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또한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충분히 주는 부모라면 외동의 아이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와 자란 아이는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싸우고 사랑을 갈구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많이 되는데 외동들은 배려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기 때문에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배려와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직접 외동을 키워보니 더욱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 아이들을 보면 형제 자매가 있어도 사회성 발달이나 배려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외동이어도 사회성이나 배려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인 것인데 같은 양육 태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로 큰 아이보다 외동이 더 잘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외동이라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외동의 장점을 해주시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런 기본 개념만 알고 있다면 밤바다에 등대가 있는 것처럼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준비 중입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